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윤송아입니다. 6월 지방선거만 지나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도는데요. 과연 정부는 어떻게 변할까요? 코인 넘버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6.13 지방선거 이후 암호화폐 운명은입니다. 자, 오늘 코인 넘버원과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오랜만에 다시 또 코인 넘버원에 와주셨습니다. 김태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스퍼 대표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그리고 이제 코인 넘버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알라딘의 램프처럼 저희를 소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소중한 정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들을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소문에 불씨를 태우신 분입니다. 구태현 변호사님 지금 오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이시죠? 사실 구태현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도 이제 조찬 포럼,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이라 그래서 정관계 모든 분들이 모이시는 포럼에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구태현 변호사님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약간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타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신 부분에는 모두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의 자문위원, 블록체인협회의 자문변호사, 그리고 그 밖에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거의 블록체인계의 거장 변호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또 지옥 케미를 자랑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정말 기대하고 나왔어요. 네. 저희가 본격적인 토크를 이어가기 전에요. 리플 이벤트를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암호화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받아볼 텐데요.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1번이고요. 그리고 아니다, 좀 위축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2번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클로징할 때 두 분을 선정해서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유,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굉장히 크네요. 죄송합니다. 네, 변호사님을 만나면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네네, 수고를 셋 그렇습니다. 없이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네. 북한의 크립토밸리를 만들면 네. 어떻겠냐는 얘기를 전하러 가다가 네. 판문점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아닙니다. 변호사님 만나면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네. 정부는 암호화폐 퇴출을 추진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뭔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뉴스 때문에 네. 기사 때문에 여러 텔레그램 투자자들의 방에서 굉장히 많은 파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발언한 것보다는 약간 좀 세게 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전달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어떤 생각과 판단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 1월 달까지 정부의 범정부 TFT가 활동한 건 아시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께서도 올해 거래소 폐쇄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수백만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때 웅성웅성하고 우려를 많이 표시하시고 있었는데 그 뒤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부의 조치 덕분인지 암호화폐 가격이 1월 중순에 굉장히 내려가가지고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정부는 뭔가 조치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원래 공원대로 금지하든지 하는 그런 입장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기로 1월 그 무렵 이후에 범정부 가상통화 TF가 모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 직접 좀 들은 네. 분들에게 TF가 모여야지 뭐 허용을 하든 이런 조치를 할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정식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가려면 특히 금융 관련 법령하고의 충돌 여부 등 조절할 게 많고요. 네. 특히 이미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져서 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특히 기업들이나 개인들에는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일례로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한 후에 이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매달 열어가지고 그 회계 기준을 만드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국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움직임은 없다라고 네. 본다면 1월 초순에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정부 요직에 계신 고위 관료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유사수신, 다단계, 불법 이런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후라는 얘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네. 국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입법들이 있는데 정부의 법률안을 준비할 것인데 정부의 법률안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허용하는 법안으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의 규제안의 모습은 허용 쪽보다는 굉장히 규제가 많이 잡히는 쪽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불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변호사님께서 사실 정확하고 따끔한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분들, 참여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이제 좀 예민해지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물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그쵸.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그 저희 쪽 이제 전문가들이라는 분들도 여기저기 소문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되는 정보들이 마치 정부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합법적인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소문들은 돌고 있는데 확인해 보면은 아무도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는 합당하고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초반에는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뭐 여야 할 거 없이 정말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되게 뜨뜻미지근하다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게 정부가 규제를 하라는 의도가 아니고요. 네. 또 할 것을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시다면 하지 마십사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선거 이후에 금지법이 추진될 가능성은 좀 있는 건가요? 사실 금지법을 만들어야지만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찰이 이미 지난달에도 코인 땡땡땡 등 네. 3개 거래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실제 회사로서의 부정, 업무상 횡령 배임을 찾아내서 세 회사의 대표를 다 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메스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후자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지하는 입법도 현재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네. 허용하는 입법도 통과가 어렵고요. 금지하는 입법도 서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관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할 때 쉽게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에 이것이 극적으로 타결돼서 극적으로 허용된다든지 또는 극적으로 금지된다든지 이런 법이 위반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한편 검찰은 이제 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좀 부조리에 대해서 수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의 결과가 하반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좀 이제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뭐 일선 뭐 수사관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만나게 되면은 그 위에서 들리는 카더라 통신이랑 실무진들의 카더라 통신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진들은 정부는 폐쇄 방침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아니다. 그 뭐 이제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쪽에서도 무슨 가상화폐 통화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뭔가 대책반을 설립한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실무진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디테일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또 다른 그 혐의점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실무진들에서 듣는 얘기들이랑 또 위에 이 헤드쿼터에서 듣는 얘기들이 좀 틀린데 변호사님은 어느 쪽에 무게를 좀 저도 두시는지. 당연히 실무 쪽에 그 허용 방침이 없다는 쪽, 그러니까 금지하는 네. 방침이 있다는 것보다 허용할 방침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ICO하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신규 법인을 국내에서 설립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자 통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러 거래은행에 갔더니 정관을 달라고 한답니다. 정관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고 있고요.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러면은 해외 나가서 ICO를 해야지라고 해서 싱가포르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네. 설립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해외 투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네. 해외 투자 신고를 하러 갔더니 역시 또 은행이 취급하는데 은행이 이게 송금을 또 거절합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한 일체의 돈은 해외에서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다시 국내 계좌로 이체시켜 주지도 않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실무선에서는 지금 다 취해져 있습니다. 네. 특히 여러 블록체인 업체들이나 가상화폐 업체들이 이 은행에서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라는 소문들이 있는데 변호사님 혹시 블랙리스트를 보신 적이 저도 있으신지? 얘기만 들었습니다. 네. 얘기만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가상 계좌가 아니죠. 가상화폐 사업을 목적으로 한 네. 진짜 계좌를 개설한 업체들이 전부 보고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저는- 이거는 뭐 확인이 안 된 네,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엑셀 파일을 봤거든요. 정말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억울할 만한 게 이제 그 암호화폐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업체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하고 제대로 정의를 못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이제 그 안에 중간중간에 맞습니다. 껴들어가는 네, 네, 케이스도 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듣다 보니까 약간 골프를 치면 벙커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그래서 좀 공이 앞으로 못 나가고 있지 않나. 앞으로 나가기 네.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지금 갑자기 네네,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네. 그 뭐 가상화폐 거래소, 대형 거래소인데 1, 2위권인데 거기에 이제 실명 확인을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치금에 입금을 할 수 있도록 1월 30일에 조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하러 갔더니 소득증명원을 내라고 하고 소득증명원을 내지 않으면 입금액을 일일 한 번에 30만 원으로 제한을 해서 사실상 투자를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소득증명원을 떼서 갖다 내기만 하면 되지만 불필요한 조치인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런 거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었잖아요. 입금인데요. 게다가 출금도 아니고 입금인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조치들이 일선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사실은 변호사님께서 법을 정확히 아시다 보니까 은행에서 보통 보이스피싱이나 대포 통장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좀 형평성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정부가 만약에 이걸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네. 굉장히 좀 올바르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입금을 해서 자기가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예금 거래 자유 또는 금융 거래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것을 굉장히 제한하는 조치인데 합리적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이 아닌 가상 통화 자체를 거래한다고 해서 네. 어떤 그것에 대해서 거래 자유를 제한하려면 입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또는 법의 근거를 가진 행정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조치에서 이런 조치, 어떤 정부의 조치로 이런 은행에 제한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정확한 답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코인 넘버원 오랜만에 아주 부정적인 토론 방향으로 네, 이어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채팅방을 살펴보니까요. 저희가 또 리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1번, 아니다 위축되실 거다 2번,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1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참 긍정적이에요. 대표님은 긍정적으로는 바라보시지 않나요? 두 분 다 부정적인 입장인가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이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부터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 이제 앞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정부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그쵸.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 네. 거고요. 저 역시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을 봤을 때 암호화폐는 분명히 완전히 폐쇄가 되거나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뭐 일본 같은 사례도 보면 일본에도 수십 차례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각종 현안 등에 대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디테일 있게 우리나라 정부도 좀 알아보셨으면은 네.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글로벌은 긍정적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그런 기조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마도 앞으로 역사상 유사한 이래로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금지하는 입법도 못 만들고 있어요. 네. 딱 허용하거나 장려하는 입법을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자체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시면 해외에 나가서 싱가포르 등에서 ICO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불법적인 행위라면 해외 나가서 하는 것도 국내에서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근데 처벌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처벌 법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암호화폐 거래한 여러 가지 새로운 은행 등의 모델들을 네. 아마 구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사업을 구상하신다면은 지금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건전하게 갈 수 있다는 모습들을 빨리빨리 보여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그런 것이 눈에 보여야지만 규제가 또 함정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이범미 님도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뭐 규제가 빨리 생겨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태원 대표님 혹시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암호화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암호화폐를 갑자기 쭉 이제 규제 방향으로 그 폐쇄 방안으로 가고 있다가 요즘 이렇게 조금 미지근한 상태가 되게 된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암호화폐를 참여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암호화폐의 필요성이나 이런 당위성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대중들이 많은 부분들을 어필해 주셔야지만 이게 그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부는요. 과세 발표를 포함한 입장 발표를 지방선거가 끝나고 발표하겠다라는 상황인데요. 암호화폐가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클까요? 어떤가요? 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 통계로 가상 계좌를 개설하신 분이 300만이었거든요. 네, 9월쯤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다른 네. 코인들이 덩달아 오르니까 그때 투자에 이제 좀 늦게 참여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 좀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300만이라는 숫자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쵸. 예, 특히 20, 30대 젊은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을 보신다면 아마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30대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청년 중에 한 명이지만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불만을 갖는 건 비단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를 막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정부가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이 지능화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소통이 안 되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불만들이 아마 암호화폐 시점으로 터져 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요즘 청년들은 예전과 틀리게 다 이렇게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SNS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틀어진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지방선거에서 이런 청년들이 또 규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 시장만을 작년에 너무 지나치게 먼저 보았는데요. 네. 네. 그리고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고 또 급등하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본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이 오래된 시장,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직 그게 없는 상태에서 뭐 막 몇십 배가 오르는 코인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 것이고 결국 이제 정부의 좀 어떤 극단적인 조치 예고까지 나오게 된 것인데 이러한 거래 시장은 이 반대편에서는 이제 투자 시장하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반대쪽에 있는 투자 시장은 이 거래 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건전화돼야지만 활발하게 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거래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 ICO를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이제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김태원 대표님 대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성공 사례를 포착해서 좀 많이 홍보해 주셔서 네. 공무원들께서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상쇄시키는 것이 지금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조금 더 긍정적인 발언을 하자면 정부는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몇몇 의원님들이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을 또 많이 내놓고 있어요. 보니까 S코인, 그리고 천안코인, 서구코인 등 코인 발행 공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분은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약들이 발표하게 된 시점이 된 범인이 바로 접니다. 예, 아, 그래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노원화폐라는 걸 노원구청과 함께 네.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를 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정확한 부분이 우리가 암호화폐가 미래의 기술임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재 상용화되고 선순환되는 구조들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암호화폐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지금 시기가 안 좋다. 암호화폐라는 키워드 자체가 리스크다라고 해서 추진을 안 하시다가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게 꼭 지금 해야 되느니 내 차례에서 해야 되냐 하시다가 결국에는 시행을 시켰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암호화폐가 지방선거에 사실은 제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암호화폐가 지방선거 전략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화폐가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론이 있으면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이 구조가 나왔잖아요. 그게 네.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와닿았고요. 그러면은 공공기관이나 이쪽에서도 블록체인 산업에서 첫 번째 사례로 지역화폐가 기술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좋은 구조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거 전략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요. 이게 암호화폐라는 별명 이제 앞에 트레이드마크처럼 달고 나왔지만 암호화폐가 아닌 그냥 또 일부는 또 디지털 화폐인 경우도 네.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가 또 네, 싶은데. 그러니까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지역 카페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류가 돼 있습니다. 지역 카페 하시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 상품권 등이 대표적인 지역 카페예요. 근데 이런 종이로 된 지역 카페가 대한민국 생각해 보시면은 IT 인프라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 카페들은 지금 다 종이로 돼 있어요. 추적도 안 되고 뭐 깡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능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블록체인을 떠나서 이것들을 디지털 에셋, 그러니까 전자화폐로 올리는 건 당연한 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 중에서 그러면 어떠한 방식을 도입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기술적 적용법을 논했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방법이 선택이 될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네. 또 최근에는요,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횡령을 이유로 검찰에 체포가 되었는데 혹시 이것도 어떤 정부의 큰 그림 중에 하나인가요? 그 수사가 이루어진 내막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네. 못하겠습니다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수사를 조금 했었습니다만 네. 그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그리고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새 거래소의 대표들을 모두 구속 기소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지금 기소되는 범죄 사실은 업무상 횡령 배임인데요. 그 중에 주된 것 중에 하나는 그 고객들의 예치금을 이제 좀 다른 용도로 돌렸었다 또는 대표이사 개인이 가수금 형태로 빌려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지고 어디로 도망간 건 아니고 계속 영업하시는 과정에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암호화폐 거래의 본연적인 부정은 아니에요. 그건 어떤 회사든 저지를 수 있는 일반적인 횡령 배임의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을 다른 용도로 일반 회계랑 섞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거나 또는 그런 판례나 법리가 확립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검찰이 그렇게 의율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법정에서 굉장히 다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행 같으면은 고객 예치금을 다른 곳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정식 산업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을 리가 없죠. 검찰이 이거는 안 돼라고 얘기하신 거고 법원이 일단 영장 단계에선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엔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수사 등을 바라보면 그것이 이제 사실 암호화폐 출금 지연이나 이런 민원이 촉발됐다는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굉장히 특히 사법당국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일체 사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 채팅방을 보니까요. 또 유덕화 님이 맞아요. 신규 유입을 막고 있고 성장은 좀 일시적으로 힘들고 있고 지금 통장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신규 계좌 발급이 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정부의 역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사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은행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완화해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일부 은행은 좀 너무 과도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송금 같은 경우 일부 은행은 해외 투자 신고를 안 받아주는 반면 다른 은행은 또 받아준대요. 만약에 지침이 명확하게 금지라고 내려갔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가급적 신중하게 돈 세탁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일반적인 지침을 좀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은행이 거래를 거절하려면 어떤 위에 금감원의 지침이라든지 어떤 법령이 없이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신규 계좌 발급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업계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말이 더 무섭다는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상으로 뭐가 나와 있으면은 네.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우회 방법을 하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뭐 코리아 엑소시 저 어떻게 보면 한국을 탈출해서 그냥 외국의 사업을 처음부터 스타트업이 하든지 할 텐데 지금 소문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뜬 소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아마도 이제 이 프레스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때리긴 때렸는데 그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누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한 금지보다 더 나쁘다는 네. 말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금지가 명백하면 아예 포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전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개발자들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금지할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네. 것입니다. 영어에도 어려움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개발하는 능력 갖고 있으니까 수천억, 수백억을 모으고 있는 다른 ICO 프로젝트의 자원에서 네. 그 나라 가서 개발자로 성공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1년이 가까워지는 8개월이 넘도록 금지를 하겠다라는 말만 하시고 실제로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ICO 프로젝트는 해외 법인을 두고 그쪽에서 모금을 하다 보니까 국부가 지금 빠져나가면서 네. 일자리는 이쪽에 많이 생기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해외 ICO 프로젝트는 국내 상황이 불안하고 하니까 국내에 그 모집된 암호화폐를 투입하기보다는 해외의 개발자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많이 진행하시거든요. 네. 네. 이번 달 초에 바른미래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까지 그렇다면 어떤 법안들이 마련돼 있는 거죠? 지금까지 네. 박용진 의원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업, 암호화폐 유통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나 마련된 게 있고요. 또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또 암호화폐 취급을 허용하는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상임위가 열려서 심의된 적은 네.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사실 또, 네. 사실 이번에 바른미래당에서 법안 5가지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나온 법안 중에서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안은 한두 개 정도고요. 나머지 3개 정도는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겁니다. 블록체인에 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블록체인 상에서 뭔가를 보관하게 됐을 때 그 보관의 정당성을 인정해준다라는 법안들이 사실은 바른미래당에서 나왔던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또 정부 규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다면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암호화폐를 최근에 스위스 네. 핀마라는 스위스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청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3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즉 지불형 코인, 그리고 유틸리티형 코인, 그리고 자산형 코인 3가지로 구분했거든요. 암호화폐도 많이 진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은 투명한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지불형 코인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ICO를 하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지불형 코인을 넘어서서 특정한 서비스랑 연결되는 유틸리티형 코인들이거든요.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또 새로운 유형이 있는데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예를 들면 자산과 연결된 자산 유동화 증권성을 간진다든지 주식을 표상한다든지 이런 코인들도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증권형 코인이에요. 이 3가지의 규율이 다 다르고요. 마지막에 증권형 코인은 지금 있는 증권법으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틸리티형 코인하고 지불형 코인은 아직은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명확하지 않을 때는 사실 시장에서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지형 규제가 아니라 질서를 잡아주는 규제는 필요한 겁니다. 이걸 합리적인 규제라고 쉽게 설명한다면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그것을 정착시키는 형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많은 대중들이 좀 많이 요즘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ICO들은 네. 더 좋은 기술을 만들겠다는 ICO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기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기술을 원래 사업했던 회사가 하는 리버스 ICO 형태에서 요즘은 다시 또 말씀하셨던 증권형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증권형 코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증권형 코인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여기 분명히 네.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게 해외에다 법인을 설립해놓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등지죠. 베트남 등지 법인을 설립해놓고 거기서 증권형 코인들을 발행을 하겠다는 ICO들을 하는 거는 그 코인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게 된 사람들은 이게 뭐 법적인 문제들이 없을지. 그러니까 코인을 산다는 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 예. 그 ICO 프로젝트 주체는 그 코인을 발행하고요. 네, 네. 증권 어떤 권리를 담아서 뭐 담보가 붙는다든지 네. 또는 그 1대1로 화폐랑 교환해 준다는 이런 것이 권리가 붙어 있는 걸 증권형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는데요. 이런 증권형 코인은 사실 자본주의 경제를 취하는 모든 나라는 금융당국의 허가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허가 또는 등록. 미국도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 이런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모두 사전 등록을 하게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도 금융위원회 사전 허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규제에 다 걸리기 때문에 베트남에 법인을 세워서 ICO를 한다고 해도 이런 증권법 규제가 없는 나라의 국민들만을 투자자로 받아들인다면 네. 괜찮겠지만 네. 글로벌 ICO를 하니까 뭐 미국 사람도 들어오고 한국 사람도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증권을 허가 없이 발행한 것을 보고 나중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법인이 그러니까 그 법인이 설립된 나라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판매처가 된 국가에서 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은 네, 그래서 KYC를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우리는 미국 법의 적용을 받기 싫다.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미국 연방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기 싫다. 네. 왜냐하면 거기선 불법을 저지른 거니까요. 네. 미국에 등록 없이 미국인을 상대로 증권을 판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KYC를 해서 즉 여권이나 신분증을 제출받아가지고 미국인의 ICO 참여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KYC랑 AML이 뭔지 설명을 궁금하시는 분들 뭐 많으실 것 우리 같아요. 시청자분들 다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KYC는 이제 Know Your Customer라고 해서 네. 상대방이 누군지를 아는 일련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본인 확인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법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SMS 문자를 네. 받아서 그 사이트에다가 그 제공을 하는 것 이걸 온라인 본인 확인이라고 하잖아. 이런 것도 이제 KYC의 일종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글로벌 여러 나라들이 KYC를 자금 모집 단계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돈 세탁 방지입니다. 네. 테러리스트들이 테러 자금을 모집하거나 또는 마약 거래상들이 마약 범죄 자금을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돈 세탁 방지 규정이 있고요. 전 세계적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YC를 하지 않고 자금을 모으게 되면 여러 나라 정부에서 그 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고 심지어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ICO를 하는 프로젝트 하면 좀 더 신분증을 제출받기를 네.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YC가 안 된 코인은 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앞으로 증권 거래, 코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지금도 현재 사실은 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게 지금 정상적인 거래소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소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상장 신청서라고 해서 요즘 상장에 대한 요건을 심사받기 위해서 내는 서류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심사받는 게 바로 그 시큐리티 코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인을 샀다고 해서 뭔가 지분을 나눠주는 코인이 아니라는 거를 법무법인을 통해서 공증을 받아와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KYC와 AML이 정확히 됐음을 확인을 해라라는 게 그 내용 요건들 중에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입장을 애매하게 내놓으면 잘못하다가 ICO 기업자들이 미법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ICO 기업협의회라는 것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속에는 이미 ICO를 빨리 외국에서 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할 기업가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세요. 그런 거 잘 생각도 못하고 해외 법인 만들어서 우리는 진행했다. 또는 그런 것을 모르고 할 뻔했다. 네. 이런 식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다면은 그래도 국내법을 잘 준수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네. 뭐 법률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KYC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빨리 어떤 적절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좀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요. 지금 사실 해외 ICO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법인이 해외 법인이에요. 네. 지브롤터, 몰타, 스위스, 홍콩, 뭐 싱가포르, 베트남에서도 지금 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 하신다는 분도 있고요. 이 법인의 이 모은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들은 그 나라 법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걸 모금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각 나라가 최근에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경쟁적으로 양성화하면서 모집한 암호화폐들이 적절히 쓰이는지에 대해서 회계감사 보고서나 법무감사 보고서를 제출받기 시작했거든요. 즉 그 나라 법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절대로 인정할 리가 없고요. 그렇다면 잘못 그 암호화폐를 이건 원래 우리 거야라고 한국으로 송금했다가는 잘못하면 그 나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즉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 ICO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개발을 하거나 등등 이 산업을 키우는 데 쓰여야 될 돈인데요. 다른 나라의 법인의 소유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대표님은, 국민들이 참여하니까 네. 막을 수도 없고요. 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국민 중에서 또 대표님은 또 그 연간 또 사업을 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 타격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곤란하지 않으세요? 상당히 되게 좀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네. 억울하고 사실은 저희도 아직 피 끓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궤도라고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국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분명한 규제입니다. 규제가 없으니까 이게 더 문제가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처음에는 이제 되게 프렌들리하게 이제 ICO 업체들 너희들한테 정체성을 주겠다고 해서 뭐 스위스라든지 어디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모여놓고 자세히 보면은 그 도시,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이해관계를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수익들을 도모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모았던 돈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한국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내려고 한다면은 상당히 강도 높은 세금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외국인 인력들, 그 자국의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고용하게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일례로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13만 명의 인구가 있대요. 이 스위스 주쿠에는. 그중에 12만 명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스위스 주쿠 같은 데가 상당히 농촌, 이 낙농업이 발전된 그런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첨단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정책을 하나 허용을 해줌으로써 그 도시 전체가 발전되는 그 되게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들도 상당히 저는 부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로서도 부러운데요. 그 주쿠밸리에 네. 크립토밸리라고 요즘에 부르고 있는데 로펌이 3개밖에 없대요. 네. 그런데 그 2, 3년 전만 해도 이 세계 로펌의 ICO를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네.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한두 달 만에 만들어 줬는데 네. 지금은 1년 기다리라고 한답니다. 로펌들이 대박이 나가시고 변호사들이 일이 많아서 그냥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해외 기회를 일단 뺏기고 있는 거죠. 일자리 창출도 뺏기고 있는 거고 네. 무엇보다도 네. 아까 13만 명 중에 12만 명의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 개발비로 써야 될 암호화폐가 다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네. 변호사님, 그 한국기획재정부는요 6월에 암호화폐 과세안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암호화폐로 이미 거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 과세는 암호화폐 거래의 합법화나 또는 양성 정책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과세 정책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확립된 정책이거든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왕정 시대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세금 신설해서 걷고 우리나라도 뭐 당백전 만들어서 세금 걷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에 반대, 그러니까 입법으로 법률주의를 취하면서 소득 있으면 과세 있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금 국세청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저는 딱 그 수준의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야지 어떤 세금 문제나 나머지 분들도 좀 명확해지지 않나 싶은데 아직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정확한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국세청이나 이런 이렇게 세무 당국과 이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게 약간 좀 엇박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건 자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해석에는 이건 자산도 아니고 이런 일종의 인터넷상의 코드일 뿐이다. 예,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무당국에서는 과세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뭐 화폐는 아니지만 자산의 범위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약간 엇박자들이 들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법적 성질과 상관없이 지금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할 때 그 소득은 일단 화폐로 환산한 것은 화폐액이 증가한 거다. 네. 또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건 재산의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암호화폐는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작년에 큰 암호화폐 거래로 큰 수익을 내셔서 이미 차익을 통화로 실현하신 분은 네. 자기 통장의 계좌에 통화량이 늘어나 있잖아요. 네. 이건 소득이 실현된 거거든요. 네. 암호화폐의 성질과 상관없이 어쨌든 통장에 돈이 늘어난 부분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아직 암호화폐로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암호화폐의 양이 늘어나 있거나 또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서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재산으로 보는 것과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는요, 또 G20 재무장관 회의도 있습니다. 과세 방안 그리고 제도권 안착에 관련해서 또 어떠한 변화들이 생길지 또 궁금합니다. G20도 지금 골치가 아픈데 저도 그 트렌드를 굉장히 유심 있게 봅니다. 지난번에 모여서는 이 암호화폐의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금 말씀하신 기간 7월이죠. 7월까지 다음 회의까지 각 나라가 어떤 통일적인 표준안을 준비하겠다라는 정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제가 외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즉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금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표준을 만들지 않으면 특정 지역이 바로 해방구 내지는 그쪽에 구멍이 생겨서 전체적인 규제가 쓸모없게 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또 암호화폐 거래라는 것을 정확히 보고 돈 세탁 방지 같은 AML처럼 글로벌한 표준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논의인 것이고요. 이것은 암호화폐 거래의 존재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규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G20 재무장관 회의 때 많은 대중들과 저희 전문가들은 사실 네. 되게 떨면서 지켜봤습니다. G20 트라우마라고 해서 사실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100% 좋은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 모두가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던 게 맞습니다. 네. 각국이 상당히 냉정하고 그 각국의 상황에 맞는 판단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브라질이라든지 저쪽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앞으로도 절대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밝혔고요. 뭐 그 다른 국가에서도 상당히 그 현안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했어요. 그 기술적 속성이 가진 부정적인 요소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 세탁이나 이런 테러 자금으로 유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제를 해야 되지만 이 암호화폐는 조금 더 관찰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 GDP 아직 1%도 안 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이 뭐 대응에 대해서는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상당히 저희 쪽에서는 되게 호재라고 인식을 많이들 해주셨었거든요. 경제가 발전한 나라나 선진국이나 또는 개발도상국이나 모두 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경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번에 G20에서 알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어떤 불평등의 해소라든지 어떤 격차의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해외에서는 명확히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지금 채팅방에 크리스 에빈님은요, 올 1월에 비해서 원금 대비 90% 손실이 있었는데 과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는 그 손실 비용은 무시하고 손익에 대한 과세가 지급되어지는 게 뭐 되려나요? 뭐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네, 정부가 어떤 입장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주식시장에 대비해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는 세금이 나오지 않죠. 근데 거래를 해서 차익이 실현되면 특정한 기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주식은 또 이제 거래세를 또 혜택을 줘서 면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도를 취해 준다면 좋겠으나 만약에 손실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은 조그만 이익도 무조건 다 과세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죠.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과세 신고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 안에 이익을 실현했는지 여부를 보고 과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도 적자인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라고 또 근데 진짜 너무 멍쾌하게 억울할 대답을 것 해주셨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초 상황에서 올해 초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올해 초보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전 세계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암호화폐 최대의 사기다라고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거장, 금융 거장들이 이제 조지 소로스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직접적인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다르게 보면은 이미 투자를 하시고 계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것처럼 우리가 불과 6개월 전에는 그 TV 방송 어떤 한 종편 방송에서 암호화폐는 튤립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닷컴 버블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폐쇄를 전 세계적으로 폐쇄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산업 가능성은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서 너무나 투기적 속성들과 자금 세탁 등 이런 부정적인 속성들이 좀 없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이런 하나의 하나의 이제 이 기여를 하고 있는 좋은 기술로 암호화폐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암호화폐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김태현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기업, 특히 새롭게 기업을 일으켜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이 젊은 기업인들. 네. 뭐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마음을 네. 갖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사실 기존의 자본시장은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네. 특히 벤처 캐피탈들이 요즘에 많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할 때 쓰는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네. RCPS 투자 받아보셨나요? RCPS는 사실 대출입니다. 그거를 투자라고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절대 VC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바꾸지 못하면 8%의 이자를 붙여갖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들어서 경영하는 입장에서 되게 압박이겠네요. 네, 압박이죠. VC를 오히려 받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자를 예. 주거나 주식으로 바꿔주거나 하는데 회사가 잘 되면 주식으로 가져가서 경영권을 가져가고 네. 그 배당을 받아가겠죠. 네. 회사가 안 되면 원금 상환을 하는 거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것은 사실 전가의 보도처럼 쓸 수 있는 이런 상법상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결합해서 라도 그런 자금도 투자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를 보여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백서들은 앞으로 할 진짜 백서만으로 그것을 가치를 인정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ICO를 통해서 그 자금을 모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것은 기존의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 자본주의 속성을 보완하는 상당히 기회를 갖고 있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입니다. 네. 정부의 규제는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화폐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또 자본시장을 기존의 자본시장을 위협한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데 투기적인 거래보다는 건전하고 그다음에 네. 정보에 기초한 안전한 투자들을 또 투자자들께서도 선호해 주시는 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ICO 제도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것이고요. 저는 굉장히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채팅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9월에는 뭐 법안이 마련이 될 거냐, 언제쯤 통과가 되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지하는 법이든 완전히 허용하는 법이든 쉽게 입법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반대 논리가 있고요. 국회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고 또 어느 정도 허용하는 규제가 들어오려고 해도 그걸 맡아줄 정책 부서가 필요한데 금융위가 아직은 이 제도를 받아줄 입장을 밝힌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거래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게 금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암호화폐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에 투자하시고 수익을 내시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침 6월 달에 기재부가 과세 방안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소득에 네. 대해서 세금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가는데 9월이나 10월 또는 올해 안에 금지든 허용이든 입법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크를 진행해봤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1번 아니다 위축될 것이다. 2번 했는데요. 1번에 24명 그리고 2번에 7명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리플 당첨자는요. 유덕화님, 다흰님입니다. 이 분은요. 지금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대중들이 좀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5월 2일에 국회에서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구태현 변호사님과 저도 같이 패널로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앞서서 나서는 부분들에 좀 적극 참여를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투자자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특히 다단계 떴다방 같은 그런 불법 코인, 가짜 코인을 발견하시면 꼭 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자정 노력이 이 시장을 건전하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